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정하나예요.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그날 서랍 속에서 발견한 병원 팔찌에는 분명히 F 여자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키우던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누가 왜 어떻게 제 딸을 숨겼는지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47의 여름 시장 통닭집에서 겪은 가스 폭발 사고에서 시작돼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손님들이 북적이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닭을 뒤집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정하나 씨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열흘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걱정했는데 큰 이상은 없어 보여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상했어요. 뭔가 텅 빈 느낌이었죠. 사고 전 몇 달간의 일들이 흐릿하게 지워진 것 같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역행성 기억 상실이에요. 사고 전 기억 일부가 사라졌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며칠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곁엔 남편 도상우 그리고 시어머니 문옥자 그리고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하나야, 이게 주한이야. 내가 낳은 우리 아들이야. 남편이 포근한 담요에 쌓인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포동포동한 아기. 생후 2주 정도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내가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제왕절개로 낳았어. 기억 안 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임신했던 것도 출산했던 것도 모두 흐릿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기를 안았을 때 낯설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라면 본능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나야,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내가 늘 말했잖니. 첫 손주가 아들이면 상가 준다고. 시어머니는 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시장 상가 한 칸을 갖고 계셨는데 아들 손주를 낳으면 준다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상가 증여 서류 준비 중이야. 주한이 덕분에 너희 살림이 펴지겠구나.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엄마. 주한이가 복덩이네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주한이를 볼 때마다 낯선 느낌이 들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쉬며 주한이를 돌봤어요. 사고 후유증도 있었고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주한이는 우리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주한이는 왼손을 고집했고 머리카락은 곱슬이었어요. 피부색도 달랐죠. 저는 하얀 편인데 주한이는 건강하게 구릿빛이었어요. 여보, 주한이가 우리랑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는 크면서 변하잖아. 그래도 이상해요. 왼손잡이인 것도 그렇고 피부색도.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또 그 소리야? 의사도 별일 없다고 했잖아. 촌스럽게 왜 자꾸 그래?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촌스럽게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자주 쓰는 말버릇이었지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스러웠어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기억을 잃어서. 아이가 낯선 건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애써 그 의심을 지우려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친구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동창 만났어. 대학 때 같이 다니던 김민수.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누군데요? 의대 나와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하고 있어. 내가 주한이 낳은 병원 의사야. 아, 그래요? 응. 그 친구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 나중에 인사시켜줄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겨울이 왔어요. 어느 추운 날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옷장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흰색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병원 로고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구겨진 흔적도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회색 병원 팔찌, 구겨진 신생아 발도장 카드,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병원 팔찌에는 분명히 F라고 적혀 있었어요. 피메일. 여자아이요. 여아? 이게 뭐지? 제 손에서 카드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들고 다시 봤어요. 발도장의 크기, 날짜, 시간. 출생 날짜는 주한이와 같았어요. 하지만 성별만은 달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뭐지? 병원에서 실수한 건가? 아니면 그때 문득 임신 중 기억이 떠올랐어요. 흐릿하지만 병원에서 검진받던 날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아이 성별 알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가 다리를 계속 오므리고 있어서 성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럼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희귀해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출산 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몰랐어요. 병원에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팔찌는 뭘까요? 제가 정말 딸을 낳은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직접 병원에 가볼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이거 좀 봐요. 저는 병원 팔찌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팔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서랍에서 찾았어요. 우리 아이 팔찌인 것 같은데 여기 F라고 적혀 있어요. 여자아이라고요. 남편은 팔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당신 아직도 기억 제대로 안 돌아왔나 봐. 병원에서 차고 난 거겠지. 실수로 잘못 적었을 거야. 차고요? 그럼 이 발도장 카드는요? 날짜랑 시간이 주한이랑 똑같은데요. 그런 거 다 실수야. 병원에서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촌스럽게 그걸 왜 간직했어? 버려. 남편은 팔찌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젊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상우 씨 계세요? 지금 출근했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회사 동료 설아라고 해요. 급한 서류 전해드리러 왔어요. 여자는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남편한테 전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여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지금 전달하고 왔어. 걱정 마. 촌스럽게 또 의심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가 쫑긋했어요. 그 말투, 그 단어. 남편이 자주 쓰는 말버릇이었어요. 여자는 전화를 끊고는 황급히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여자, 남편이랑 무슨 관계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오늘 설아라는 분이 서류 전해주러 왔던데요. 아, 그래. 고마워. 회사 동료래요. 응, 같은 팀이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병원 팔찌 F 표시, 여자아이 발도장, 카드 날짜, 일치, 남편의 말버릇, 촌스럽게 설아라는 여자도 같은 말버릇. 시어머니의 상가 증여 조건, 아들 손주, 남편의 동창, 김민수 출산, 병원 의사.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넘어갈까? 아니면 진실을 찾아볼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한이를 볼 때마다 그 팔찌가 떠올랐거든요. 내가 정말 딸을 낳았다면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요. 사고 당시 실려갔던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병원은 오래되고 작았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하나 씨, 기억나요. 제왕절개 수술 받으셨죠? 그 후에 상급병원으로 옮기셨고요. 네, 맞아요. 그때 제 아이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오래된 수기 기록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네요. 간호사가 기록을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생아 여아. 정하나. 제왕절개. 여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기록을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분명히 여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왜 출생신고는 남아로 됐어요? 출생신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수정하신 건 아닐까요? 수정이요? 네. 상급병원 쪽 기록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거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병원을 나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아 출생 기록이 분명히 있어. 그럼 주한이는 누구지?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내 딸을 숨겼어. 그리고 다른 아이로 바꿨어.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주한이를 안고 계셨어요. 하나야, 어디 갔다 와? 네, 어머님. 잠깐 병원 다녀왔어요.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아실까? 아니면 어머님도 모르실까? 그날 밤 주한이가 잠든 후 저는 수첩에 또 적었어요. 동네 병원 기록 여아 출생 확인 다음 계획 상급 병원 기록 확인 친자 검사 필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내 딸을 찾아야 해.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반드시 찾을 거야. 상급 병원은 동네 병원과 달랐어요. 높은 천장, 넓은 복도, 그리고 차가운 공기. 저는 지하 문서 보관실로 안내받았어요. 정하나 씨 기록 찾으시는 거죠? 담당 직원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며 물었어요. 네, 출생 기록 좀 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직원은 낡은 상자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장을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있네요. 정하나 씨 출생 기록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본 기록 신생아 여아. 그런데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수정된 글씨가 보였어요. 수정 기록 신생아 남아. 수정자 도상우. 이게 뭐예요? 보호자분이 며칠 후 오셔서 수정하셨대요. 며칠 후요? 네. 원래는 여아로 기록됐는데 출생 나흘 후에 남아로 수정 신청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직접 기록을 바꾼 거예요. 그때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사고로. 아, 그러셨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기록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저는 기록 사본을 받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확실해.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친자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주한이를 데리고 검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남편 몰래요. 친자 확인 검사하고 싶은데요. 네, 아이와 어머니 DNA 채취하면 돼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네, 부탁드려요. 주한이의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긁고 제 것도 채취했어요. 주한이는 울지 않고 얌전히 있었어요. 주한아, 잠깐만 참아.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한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의심하는 게 맞나? 만약 결과가 일치하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어. 병원 기록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일주일 후 결과 통보 전화가 왔어요. 정하나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달려갔어요.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천천히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친자 관계 확률 0%,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종이를 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주한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한테 먼저 알려야 할까? 아니면 남편한테 바로 따져야 할까?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야, 웬일이야? 주한이는? 남편이 봐주고 있어요.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앉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병원 기록 사본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지.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주한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기록을 보면 제가 낳은 건 여자아이였어요. 남편이 기록을 수정했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상우가 이걸 했다고? 네,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들만 고집해서.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맨날 아들 손주 하니까. 상우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장 불러. 상우 당장 불러.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상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 집으로. 당장.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하나야, 내가 똑똑히 물어볼게. 상우가 뭘 한 건지. 1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면. 말을 멈췄어요. 저를 봤거든요. 당신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탁자를 탁 쳤어요. 상우야, 앉아. 설명 좀 해봐. 뭐려?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남편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냐?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대답해. 주한이가 하나 아들이 맞아. 아니면 내가 바꿔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대답이나 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아들만 찾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상가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뭘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주한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낳은 딸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그냥 처리했어. 처리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상우야, 똑바로 대답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당장 말해. 그때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설아. 그 여자. 설아 씨가 알고 있죠?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설아가 뭘 알아? 촌스럽게라는 말버릇. 당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연루됐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내가 직접 만나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야, 어디가? 설아 씨 만나러 가요.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설아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동료라고 하니 알려줬어요. 오후에 설아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정하나예요. 도상우 아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설아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세요. 주한이. 당신 아들이죠? 설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친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주한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이랑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죠? 설아는 비웃듯 웃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증거 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설아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친자 검사 결과만으로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설아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문을 잡았어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죠? 전 모릅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선가 증거를 찾아야 해. 남편의 휴대폰? 컴퓨터?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와요? 회식?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그리고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남편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밀번호는? 생일을 눌렀어요. 열렸어요. 저는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어요. 설아와의 통화가 많았어요. 문자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녹음 파일. 남편이 영업직이라 통화 녹음을 한다고 했었지. 저는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출산 날짜 전후로 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녹음 날짜 임신 초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정하나가 딸을 낳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자 목소리. 설아였어요. 그럼 우리 아들로 바꾸면 되잖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출산일을 맞춰야 해. 정하나랑 관계 가진 날 너랑도 가질게. 그럼 저도 임신하면 되는 거죠. 응.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면 바꾸기 쉬워.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녹음 날짜 출산 직후. 민수한테 부탁했어. 기록 수정 다 해줬어. 민수요? 병원 의사? 응. 내 대학 동창이야. 돈 좀 줬더니 기록 조작해줬어. 정하나는 눈치 못 챘어요. 기억상실이라 괜찮아. 설령 알아도 증거 없어. 주한이는 우리 아들로 등록됐죠. 그럼 상가만 받으면 바로 이혼 진행할 거야. 우리 셋이서 살면 돼. 빨리 끝내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10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다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녹음 날짜 사고 직전. 그날 저녁 7시 통닭집.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흔적 안 남게. 가스 밸브만 살짝. 파일이 끊겼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내 사고도 계획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랑 설아 씨도 부를게요. 무슨 일인데? 증거 찾았어요. 녹음 파일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와요. 엄마도 오세요. 그리고 설아 씨도 불러요. 왜 갑자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알았어. 저녁 6시. 거실에 4명이 앉았어요. 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설아.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 병원 기록 그리고 제 휴대폰. 뭐 하자는 거예요? 설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찾은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내 휴대폰을. 영업직이라 통화 녹음 습관 있으시잖아요. 덕분에 모든 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만약 정하나가 딸을 낳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아들로 바꾸면 되잖아요.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산일을 맞춰야 해. 정하나랑 관계 가진 날 너랑도 가질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한테 부탁했어. 기록 수정 다 해줬어. 민수. 내 동창 말이냐?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상가만 받으면 바로 이혼 진행할 거야. 우리 셋이서 살면 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우야, 내가 10개월 전부터 이걸 계획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들만 찾으니까 내가 뭘 어쩌라고. 그래서 며느리 딸을 버렸어. 불륜녀 아들로 바꿨어. 10개월 전부터 계획했어. 저는 설아를 봤어요. 이제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섰어요. 상우야, 나는 내 엄마로서 끝이야. 엄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하나야, 미안해. 내가 아들만 고집해서 이렇게 됐어. 어머님, 내가 너 도울게. 변호사 비용도 뭐든지 다. 내 딸을 찾아야지. 저는 설아를 봤어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설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거짓말할 거예요? 전 정말. 시어머니가 설아 앞에 섰어요. 이 여자야, 지금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잖아. 당장 말 안 하면 나도 경찰서 가서 증언할 거야. 내가 공범이라고.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상우 씨가 시키는 대로.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설아는 결국 무너졌어요. 고아원 2호 서울 외곽에 있는. 주소 적어. 시어머니가 종이와 펜을 설아 앞에 던졌어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내일 경찰서 갈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이랑 모든 증거 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미쳤어? 그러면 나. 감옥 가죠. 당연히. 시어머니가 남편을 밀쳤어요. 닥쳐, 넌 그럴 자격도 없어.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시작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설아가 적어준 주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 딸이 거기 있어. 4년 동안 혼자 있었어. 눈물이 났어요. 주한이가 자는 방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도 죄가 없는데. 설아와 남편 사이에 태어났지만 저 아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제 딸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가방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친자검사 결과, 병원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사고 기억 상실, 아이 바꿔치기 10개월 전부터의 계획. 형사는 증거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문서 위조, 아동 유기,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 사고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사고요. 녹음 파일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날 저녁 7시 확실하게. 형사는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수사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증거로는 알아요. 어렵다는 거. 그래도 조사는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야, 변호사 알아봤어. 내가 비용 다 낼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님 감사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만 고집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 내 딸은 4년 동안 고아원에 있었어.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사고를 당했다지만 결국 내가 곁에 없었으니까. 내 딸은 혼자였어.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내 딸. 엄마가 늦었어. 엄마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라도 찾아야지. 이제라도 안아줘야지. 다음 날 저는 설아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고아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 작은 운동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하나 씨시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전화로 미리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나린이 기록 여기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름 나린. 나이 4세. 입소일 4년 전.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잠깐 보시는 건 괜찮아요. 원장 선생님은 저를 운동장으로 안내했어요. 저기요. 저 아이가 나린이에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곱슬머리, 왼손잡이, 그리고 제 눈, 제 코, 제 입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나린아. 아이가 그네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큰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나는 하나 이모라고 해. 너를 데리러 왔어. 데리러요? 응. 이제 이모랑 같이 살 거야. 나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기 안 살아요? 응. 이제 집으로 갈 거야. 나린이 집으로. 나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나린아. 이모가 늦었어. 나린이는 제 눈물을 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이 아이를 꼭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고아원을 나서며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친생자 확인 서류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절차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먼저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유능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친생자 확인은 문제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DNA 검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나린이와 제 DNA를 다시 채취했어요. 결과는 99.99% 일치. 나린이는 제 친딸이 맞았어요. 친생자 확인을 인정합니다. 나린 양은 정하나 씨의 친딸로 확인되며 양육권은 정하나 씨에게 부여합니다. 판사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내 딸을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남편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 아동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의사 김민수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 도상우는 10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불륜녀와 함께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친구인 의사 김민수를 매수해 병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민수한테 부탁했어. 기록 수정 다 해줬어. 방청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 김민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의사로서 기록을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업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나린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린이는 말이 없었고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린아, 저녁 먹자. 네.
맛있어?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린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린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이모, 무서워요. 왜? 무슨 일 있어? 악몽 꿨어요. 저는 나린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정말요? 응. 이제 나린이 혼자 아니야. 나린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나린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어요. 피고 도상우는 사문서 위조 아동 유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김민수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박탈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들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스 폭발 사고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합니다. 저는 예상했지만 아쉬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됐어요.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정하나 씨에게 8, 도상우 씨에게 2로 진행합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야, 수고했어. 어머님도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아들을 규탄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나린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러 가자.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린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린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몰라봤어.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나린이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나린이를 안았어요. 나린이는 가만히 안겼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하나야, 이거 받아. 뭐예요? 상가 증여 서류야. 내 명의로 다 옮겼어. 어머님 이건. 받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나린이 키우는 데 써. 그리고 나도 매달 양육비 보탤게. 어머님. 고마워요. 미안해. 내가 아들만 고집해서. 너한테 집만 지웠어. 아니에요.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상우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다신 연락 안 할 거야. 어머님. 그게 맞아. 그 애는 용서할 수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후 설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한이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러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한이 잘 키우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설아와 주한이.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겠죠. 석 달 후 저는 상가를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물었어요. 아동용 수제 팔찌 가게요. 이름은 발도장이에요. 독특한 이름이네요. 제 딸의 발도장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가게는 한 달 만에 완성됐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나린이의 발도장 카드 원본이 액자에 담겨 걸렸어요. 그 옆에는 회색 병원 팔찌 F도 함께요. 그리고 저와 나린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렸어요. 가게 입구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손목에 담긴 큰 사랑. 개업 첫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잘 꾸몄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나린이는 안쪽에서 팔찌 만들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나린이와 함께 팔찌를 만들었어요. 나린이는 작은 손으로 구슬을 꿰었어요. 할머니, 이거 예뻐요? 응. 우리 나린이가 만든 거니까 제일 예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창문 너머로 남편이 서 있었어요. 출소하기 전이었는데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당신, 촌스럽게 팔찌나 만들고 있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봤어요. 그래요. 촌스럽게라도 바르게 살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 나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응. 엄마 왔어. 나린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었어요. 저는 나린이를 안아줬어요.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나랑. 보여줘. 나린이가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 나린이 그리고 시어머니. 예쁘다 나린아. 진짜요? 응. 우리 가족이잖아. 나린이는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나린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기록은 기억을 살리고 사랑은 그 기록을 사람으로 만들어.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도장 카드를 보며 생각해요. 이 작은 발자국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진실을 찾게 했고 딸을 되찾게 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어요. 이제 그 발자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나린이의 발 그리고 제 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가게 문 앞에 걸린 작은 종이 바람에 흔들려요.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